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등 신속 처리 법안을 전자 발의했습니다. 의안과 앞을 막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폭거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신임을 추진하려 했던 바른미래당 긴급의원총회는 참석자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반쪽 의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철회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상보다 일찍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습니다. 회담 때마다 그림자처럼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동생 김여정의 모습은 끝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윤주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오늘은 자신이 직접 윤 씨를 고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경호비용 등을 이유로 모금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세 번째로 소환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을 공익 제보한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되레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MBN이 당시 경찰 조서를 확보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서류 일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로 한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극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던 법안 제출이 완료되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 절차만이 남아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철저히 막고 있었는데 법안이 어떻게 해서 통과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법안 제출이 이뤄지는 국회의원과인 7층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곳 엘리베이터 이동도 막아 사실상 계단으로의 접근밖에 불가능했고 스티로폼과 청테이프는 물론 자전거 자물쇠와 빨랫줄까지 모두 동원을 해 여야 4당의 접근을 막았는데요. 오후 5시 반쯤에 민주당이 7층 의안과에 진입을 제시도하며 고성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편이 아닌 전자입법 방식이란 우회로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4개 법안 발의가 완료되며 상황은 급 반전됐습니다. 예, 전자입법. 사실 생소합니다. 네, 사실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한 법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진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직원들도 이런 시스템을 몰랐다며 법안 서류를 다 스캔해야 하는 등 그냥 접수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염려하면서도 법안 제출을 수차례 시도했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자축에 나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무지막지하게 봉쇄했지만 결국 진실의 문은 열리는 모양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의 폭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편법과 불법 꼼수라며 의회 쿠데타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법안 제출을 막으려던 상황이 이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막는 상황으로 바뀐 거네요.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오후 내내 관건이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신임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반쪽 의총에 그쳤습니다. 바른정당계 의원 7명과 국민의당계 의원 2명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석해 참석자가 과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참석자들은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해 사과한 만큼 두 의원을 사개특위로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힘이 실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큰 하자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사법개혁특위부터 정상 개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여 분 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이후에는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만일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하면 엄중한 범죄라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날치기 국회, 꼼수 발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더 격렬해질 국회 충돌 사태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긴급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 기자. 네, 저는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문 의장이 수술까지 하게 된 게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항의 방문 때문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제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반대하며 의장실을 집단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문 의장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 의장이 병원을 옮긴 지 벌써 9시간이 지났죠.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문 의장은 오늘 새벽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면서 원래 입원해 있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맥박도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빨라져서 심장 등 순환계 문제로 긴급 수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문 의장은 현재 12층에 위치해 있는 VIP 병동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인 만큼 수술을 앞두고 검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 오늘 검사를 마치면 이르면 내일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문 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국당 이미자 의원,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미자 의원 측은 곧바로 오늘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대검찰청에 문 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장 대변인은 SNS를 통해 문 의장이 충격이 더해졌던 상황에서도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수술에 임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하기 위해서 밤새 그리고 오늘날 내내 맞붙었던 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 하지만 여야 4당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하면서 결국 한국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죠. 권영봉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의원 90여 명과 보좌진들은 밤새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한 육탄전을 벌인 뒤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가 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회의 방해도 아니고 하니까요. 소위 쫄지 마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로 향하는 문을 밧줄과 자물쇠로 모두 걸어 잠근 채 여야 4당 특위위원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왔다는 신호에 릴레이 발언이 중단되자 예행 연습이었다고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나 원내대표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자 국회 의안과를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격하게 충돌하는 건 정말 간만에 보는 겁니다.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 뒷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 서로가 헌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무슨 만화 영화처럼 누가 불이고 누가 정이고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이번 상황을 두고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는 건 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특히 선거제 개편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른 비례대표 확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내에 개헌 의석수를 넘기는 정당이나 정파가 출연함으로써 의회 독재 또는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회 절차에 따른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네,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충돌이 큰 부분은 바로 선거제 개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수처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인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거고 반대로 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막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결이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제가 지금 사실은 인터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 경호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방어원들이. 빨리 말씀해 주시죠. 예. 한국당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나가왔기 때문에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전혀 예상을 온갖 못했나요? 편법과 온갖 편법입니다. 전자결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자등록은. 국회법 해설서에는 분명히 서류로 접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자등록이라는 것은 네. 통상의 경우에 법에 따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국회법 해설 내에도 분명히 서류로 가서 접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불법적인 사고인 문제죠. 결국은 온갖 단계마다 불법이고 이 선거법과 공수처의 핵심은 결국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중대 정당이 좌파 저희는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 정당이 안정적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결국은 그 선거제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사실상 이러한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선거제도까지 도입하면서 이렇게 입법부를 무력화한다? 저희는 도대체 이러한 위헌적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자, 시시비비는 또 다음에 가려보도록 하고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다음에 정개특위, 사기특위를 할 건데 이 또한 뚫리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로서는 최대한 이러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막는 것은 당연히 저항권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여당이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심한 정말 매우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정도 인터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한국당이 지금 방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제 개편에 더할 나위 없이 더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개편이 되면 그만큼 잃는 게 많을 거란 얘기입니까? 네, 지금 현재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은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요. 비례대표 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례대표가 크게 늘면 자신들의 의석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반대로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이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결국 이렇게 물리력까지 동원해가며 충돌한 이유가 바로 선거제 개편에 따라서 각 당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의석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바뀐 이 선거제로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바뀌게 되면 그 선거제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16년 총선 득표 현황과 적용을 그대로 해서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으로 17석이 줄어듭니다. 한국당은 122석에서 13석이 줄어든 109석이 되고요. 반대로 38석이던 국민의당은 22석 늘어난 60석을 갖게 됩니다. 정의당 역시 6석에서 15석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한국당 다 의석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밀어붙이고 한국당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수가 다 감소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설령 의석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석수가 증가하는 만큼 큰 손해가 아니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다른 정당들의 의석수,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이런 부분에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나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2중대, 민주당 3중대가 양산이 돼서
결국 한국당이 소외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죠. 아, 그러니까 각 당으로 보면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력하는 당으로 보면 자기네가 많이 네. 뒤처질 것이다. 많이 밀릴 것이다. 그걸 걱정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또 이번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결이 됐습니다. 홍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네.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시켰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네, 저희 당의 백혜련 의원이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의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죠. 아마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고 있었는데 안 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던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고, 네.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이제 폭력적으로 저지하니까 저희가 팩스로 또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팩스도 뭐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팩스 기계 자체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또 저희가 실패했고요. 네. 그 다음 또 메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가를 점거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직원들이 못 보게 만드는 상황이 돼서 네. 저는 그 상황이 어떻게 좀 해소될 줄 알고 기다렸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우리 백혜련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렇게 저희가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부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저지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점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거든요. 나 원내대표의 말에 의하면 편법이다,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에 의하면 종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이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도 국회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무리 없이 잘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신속처리 법안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법률들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것을 끝까지 영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한국당하고 이 정도로 부딪혔으면 사실 마비 상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법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참 답답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타개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국회에는 항상 각 정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갈등이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떤 민생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입법 이런 것들은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불법 상태를 만들어내고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 두 분을 연결해서 말을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이 자료, 그러니까 법안 제출이 무효다. 네. 왜냐하면 편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공부하고 하라. 공부해보면 다 나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규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홍영표 원내대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원래 어제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선거법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싸우고 있는 게 또 공수처가 있잖아요. 여야 4당과 한국당 많이 입장 다르죠. 다른 하나 쟁점이 바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건데요.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요. 기소권까지 갖게 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은 이른바 이번 안이 옥상옥인 공수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데다가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을 해야 그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로 넘어갑니다. 이걸 막겠다, 하겠다면서 정치권이 부딪혔던 거죠. 이 과정에서 반말은 물론 치열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여럿이 다쳐 실려 나갔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4층에서는 선거법 처리를 담당하는 정개특위를 봉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직원 200여 명이 섞여 격렬한 몸싸움과 멱살잡이를 벌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각 당 지도부들은 고성과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이름으로 고발할 거야. 여기 왜 문을 네 맘대로 다 해라 이해찬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이에도 거센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말고 뒤에 숨어있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심상정 의원, 민주당 이중대하지 마. 정의당은 한국당의 6탄 저지 과정에서 여성 보좌관을 앞세운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여성 보좌진들까지 앞세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새벽 2시쯤 국회 7층 의안과에서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박덕흠, 최연의 한국당 의원이 부상으로 실려나갔습니다. 국회 본청 곳곳에서 밤새 충돌이 이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숨 좀 돌리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으로 떠나버리고 혼자 러시아에 남은 김정은 위원장. 결국 그도 조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늘 그림자 수행을 하던 동생 김여정도 이번 방로에선 보이질 않았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화환을 앞세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모자를 벗고 예를 표합니다. 세계 2차 대전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설인 꺼지지 않는 불꽃에 도착해 헌화하는 모습입니다. 애초 계획보다 2시간가량 늦어졌는데 동선이 알려지며 취재진이 몰리자 경호에 부담을 느껴 일정을 조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중국 1대1로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난 푸틴 대통령 대신 연해주 주지사와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 후엔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 반쯤 블라디보스토크역의 전용 열차에 올라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애초 태평양 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주변 무역항을 둘러보고 해양수족관과 발레 공연까지 관람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정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4.27 판문점 선언 1주년과 관련해선 남측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북측에 대북 총지를 하였고요. 아직까지 지금 특별한 입장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밀착 보좌했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문책성 조치란 해석도 나오지만 백두혈통에 책임을 묻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뜨겁죠.
내일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 1주기라 축하를 준비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묵묵부답이니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축하 자리에 나가기가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통제가 제한된 곳. 비무장지대 DMZ 통문이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열렸습니다. 북측 해금강까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DMZ 평화의 길은 내일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됩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의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평화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금강산 관광재개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으로 평화가 경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 재개 의지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강원 비전 전략 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얘기하며 대통령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이 다 남이 불고 자라내가지요. 좀 도와주세요. 뭐 할 얘기가 뭐 이게 집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집중 빨리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문 대통령은 내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행사가 남측에서만 열리는 만큼 참석 대신 영상 메시지만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이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석방하는 대가로 미국에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을 청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 북한에 지불됐다면 지금까지 인질 협상에서 대가는 없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겁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6년 북한의 관광을 갔다가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17개월간 억류됐습니다. 2017년 6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혼수 상태였던 그는 석방 엿새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이 원비어의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을 청구했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원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세뷴 당시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측의 요구를 전달했고 틸러슨 장관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승낙을 받은 윤 특별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했단 겁니다. It was clearly understood by me and Rex Tillerson indeed tell me, get him out. And were those orders from President Trump? I believe they were, yes. 백악관은 인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또 미 CNN 방송은 실제로 이 돈이 지급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 지급은 없었다며 지난 정부와 차별화했던 만큼 합의서 서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다른 환자를 살해했습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옥상에서 둔기를 가져와도 모를 만큼 병원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군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30대 환자가 다른 50대 환자를 병실에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했습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한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이제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서 조사는 아직 해봐야 됩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 3월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병원 옥상인데요. 이 남성은 공사를 위해 쌓아둔 자재 중 하나를 들고 내려가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환자들이 운동하도록 옥상을 개방한 건데 공사 자재가 있는데도 출입 제한 등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산책
그거를 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펜스를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옥상 자체가 폐쇄가 안 되니까 개방을 해놓는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병원 측의 과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 하루 전날 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 찾아가 생중계로 노골적인 협박을 해 논란이 일고 있죠. 법무부 장관이 엄단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에게 살해된 분들도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이렇게 심각하게 봐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나기 하루 전날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간부라고 밝힌 유튜버의 실시간 방송입니다. 야, 윤석열아, 내가 날계란 2개 갖고 있어. 차량 넘버 다 알고 있어. 신호등에 딱 걸린다는 거 알고 있지?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압박한다며 집 앞까지 찾아가 노골적인 협박을 이어갑니다.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이렇게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도를 넘자 경찰은 윤 지검장의 자택 주변에 경찰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엄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도 해당 유튜버에 대해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지호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은 박훈 변호사가 오늘은 본인이 직접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 씨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본 공익 제보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모금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윤지호 씨와 거짓 증언 공방을 벌인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본 공익 제보자로 자신을 포장해 사람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윤지호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을 기하로 하여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당했다는 신변 위협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건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통합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 운운하며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3일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으로 윤 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윤지호 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김 작가가 SNS에 글을 올리자 윤 씨 역시 김 작가를 공격하면서 고소전으로 비화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의 간병을 목적으로 캐나다로 간다던 윤 씨는 출국 하루 뒤 자신의 SNS에 사실은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털어놔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작가와 박 변호사 등 고소 고발인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조사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안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윤중천 씨가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걸어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번이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로 윤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그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 전 차관이라고 혹시 진술하셨습니까? 그 별장 영상 직접 찍으신 게 맞나요? 하지만 윤 씨는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별장 성관계 동영상과 수사단이 최근 확보한 오피스텔 성관계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진술한 겁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선
별장 동영상의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닮은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진술했는데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과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남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영상과 사진 촬영 시점은 2007년 11월 이전으로 법이 바뀌기 전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면 2017년으로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의 성폭력과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어제 MBN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찾고 있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명 별장 옷방 성폭행 의혹을 보도해드렸죠.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경찰 수사를 받기 전인 2012년 말에 윤중천 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이미 고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는커녕 이 여성이 제출했던 중요 증거 자료 일부까지 없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피해 여성 A씨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윤 씨에게 당한 성폭행 혐의 외에도 금전적인 피해를 증명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윤 씨가 A씨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이 포함돼 두 사람의 교류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 도중 A씨가 서초소에 제출한 자료들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수수사과 조사에서 A씨가 서초경찰서에서 당시 제출한 자료를 없애버렸다고 해서 다시 정리해서 제출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또 서초소 조사 당시 경찰 관계자가 이런 나쁜 사람은 다 잡아넣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이후 4차례나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자신을 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경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고 윤 씨에 대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가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기준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여성은 윤중천 씨가 마약에도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과거 경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씨가 별장 뒤 야산에서 대마초를 키운다고 했다는 건데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기록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윤중천 씨가 소유하고 있던 별장입니다.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면서 별장 야산을 언급했습니다. 윤 씨는 원주 별장 주변 야산에 대마초 밭을 갖고 있는데 그 밭에서 대마 잎을 가져와 쌓아두고 있다며 자랑하듯 말했다고 A씨는 기억했습니다. 또 윤 씨가 A씨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알약을 먹어보라고도 했지만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의 별장을 찾던 사람들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마약 복용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윤 씨가 성접대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대마초 의혹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3월 31일 경찰이 정식 수사 착수 열흘이 지나서야 별장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에도 윤 씨의 필로폰 구입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대마초 부분은 언급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윤 씨는 필로폰 관련 혐의로만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대마초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잠깐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안과에 법안이 제출되면서 이제 다음 차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거죠. 당초 8시에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국회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틀간 이어진 몸싸움 끝에 패스트트랙 법안 전자입법 발의에 성공하면서 지금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으론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큰 하자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사법개혁 특위부터 정상개회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회의가 열린 겁니다. 여야 사당이 현재 시도하려는 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그러니까 신속 안건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사개특위는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릴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소식을 전해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금 전인 20여 분 전부터 220호 앞에서 방바닥에 드러눕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야 사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입장 그리고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220호 앞에 일제히 모여 헌법 수호, 원천 무효라는 구호도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은 만일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다면 엄중한 범죄라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반면 한국당이 날치기 국회 꼼수발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의원과 보좌진이 총출동에 밀집해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막판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더 격렬해질 국회 충돌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농약이 들어있다는 리스트가 수입 맥주 리스트가 SNS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내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옥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농약 맥주 리스트입니다.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검출량이 맥주별로 나와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발암 물질로 분류합니다. 논란이 된 수입 맥주는 이렇게 묻고 마린을 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수입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꺼림칙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SNS에 담긴 정보는 미국 소비자단체에 지난 2월 보고서를 추렸습니다. 이 단체는 글리포세이트 1조분의 1만으로도 유방암 세포 성장을 자극하고 내분비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론 체중이 60kg일 때 하루에 60mg, 우리나라는 48mg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02짜리는 50병을 먹으면 이제 허용치가 될 것이고 위험하다도 아니고 허용치, 하루에 먹어도 되는 허용치가 되려면은 40-50병인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 수입 맥주 20여 종의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사 중이므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허용치 아래라도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을 공익 제보한 남성이 되레 피의자가 됐습니다. MBN이 당시 경찰 조서를 확보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서류 일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대 김모 씨는 아내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제안한 지인에게 이력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는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법 사용됐고 김 씨는 이 사실을 해당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익제보한 김 씨가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MBN이 확보한 경찰 조서입니다.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지인과 함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로 몰아가는 성격으로 인정하는 성격으로 허위로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담당 수사관이 언성을 높이면서 담당 경찰관은 당시 김 씨를 혼자 조사하고도 동료 경찰과 함께 조사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시중 1번 담당 수사관이 일로 와봐. 거기 앉아. 잘 가. 마치 강력 범죄자를 대하듯이. 김 씨는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기분 나빴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잘 넘어가세요. 지금 사건 끝나는 마당이니까. 김 씨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를 알려고 해당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담당 경찰관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서울 수락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남성이 전화도 꺼놓고 산속에 있어서 찾기 힘들었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 덕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밤, 등산로 입구에 구급차가 들어서고 구급 대원들이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 것을 챙기는 발걸음이 바빠지더니 이내 한 남성이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옵니다. 60대 남성 정모 씨가 실종 신고 1시간 만에 경찰에 발견돼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직업이 없는 정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가족들한테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급박하게 112 신고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지만 전화기가 꺼진 데다 산속에 있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동원할 수 있는 인력 20명을 투입해 산 일대에 대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1시간 가까이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등산로 입구에서 300m 떨어진 이곳 산속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이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두운 속이라서 후라시 갖고 산을 찾는 그런 상황에 아빠 부르라고 했더니 하면서 뭔가 인적 기척이 나요. 아, 저쪽에 있는가 보다.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찾은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맘때면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극단적 선택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는 만큼 둘레길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번 달 초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었는데 앞으로 아동 학대를 저지른 아이 돌보미는 최대 2년간 일을 못하게 되며 선발 과정에서는 인적성 검사로 부적격자를 거르게 됩니다. 하지만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며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낮잠 자는 아이를 거칠게 끌어당기고 발로 차며 이유 없는 폭행이 수차례 이어집니다. 이번 달 초 공개된 서울 금천구 50대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담긴 CCTV 장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아이 돌보미를 뽑을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 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정되면 현재 6개월인 자격 정지 기간을 내년 1월부터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격 정지를 2년으로 늘린 이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도 자격 정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인데 결국 2년이 지나면 다시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필요성을 제기해온 가정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엔 CCTV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지만 가정집 아이 돌봄 서비스엔 의무가 아닙니다. 가정은 그 보육시설과 달리 그 아이를 돌보는 장소와 그 탈의나 휴식을 위한 장소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 침해적 요소 등 엄마들이 CCTV를 달 명분.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을 의심하고 있다. 이걸 깨트려야 되거든요. 여가부의 이번 대책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 공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투타 순위표 상단의 이름이 이렇게 낯설 때도 없었습니다. 다승 1위 이형범, 타점 2위 장영석. 힘들게 올라온 이들이라 더 오래 보고 싶네요.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두산 이형범은 중간에 나오는 투수인데도 개막 한 달 만에 5승을 올렸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등판에 한두 이닝을 틀어막으면 어김없이 타선이 폭발해 두산의 승리 요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두산에 올 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NC로 이적한 최고 포수 양의지의 보상 선수로 7년간 2승이 전부인 이형범이 성에 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팀 승리의 30% 가까이 책임지면서 양의지의 그림자를 지웠습니다. 무조건 점수 안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던졌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 내야수 장영석은 만년 후보 선수에서 타점 기계로 거듭났습니다.
경기당 1개골로 점수를 뽑아내며 타점 2위를 달립니다. 타격이 안 돼 투수 변신까지 꾀했던 장영석이기에 더욱 극적인 반전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제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경기에 임하고 있거든요. 최다패 2위 수모를 겪었던 정성곤이 홀드 1위에 올랐고 15년차 원종현이 처음 세이브왕 타이틀을 다투는 등 올봄 그라운드는 고진 감래의 결정판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전국의 당구장을 주름잡던 당구 고수들이 프로 당구 선수가 되기 위한 열전에 나섰습니다. 올해 67살의 최고령 참가자부터 10년차 발라드 가수까지 이색 도전자들을 강영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당구대 사이로 전국의 당구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샷 한샷 정신을 집중해 큐대를 조준하는 모습엔 묘한 긴장감마저 흐릅니다. 프로 당구리그의 출범을 앞두고 펼쳐진 선수 선발전에 전국 331명의 고수가 모였습니다. 올해 67살 최고령 참가자 장성출 씨에게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1988년 아시아 선수권 우승을 비롯해 한국 당구의 전설로 불린 장 씨는 프로 출범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대회장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탑클래스, 외국의 탑클래스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내가 겨뤄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군호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10년차 발라드 가수 김군호 씨에게 당구는 노래 못지않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직접 당구장을 운영하며 당구 유튜버로도 활동 중인 김 씨는 프로 진출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선수들과 조금 더 경쟁 구도에서 또 하다 보면 제가 또 너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프로 당구 선수를 꿈꾸는 이들의 도전은 다음 달 1일 3차 선발전 결과까지 더해 최종 확정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6도까지 떨어지겠고 곳곳에서는 더 낮은 기온으로 늦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기도 하겠습니다. 낮에도 17도 선에 머물면서 찬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강원 중북부 높은 산지에서는 자정까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등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점 참고하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제주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새벽에 내리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대구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 아침 기온 6도, 울진도 6도, 포항은 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따라서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결국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던 그이기에 더 심란하게 느껴집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 차례입니다. 네덜란드 명문 축구단 아약스에 입단하기 위해 19살 골키퍼 스헤르먼은 아약스가 최고의 팀이다는 글을 1000번이나 써야 했습니다. 그게 입단 조건이었거든요. 어릴 때 아약스의 라이벌 구단인 페노르트의 팬이었던 그가 과거 SNS로 아약스를 비난했던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벌칙을 받은 겁니다. 유쾌한 퍼포먼스로 젊은 유망 선수의 실수를 포용해주는 센스. 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센스가 조금만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았겠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